조폭이 설치는 자갈치 시장. 그것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30년간 야쿠자 보스의 여자로 살아온 내게 그런 쪼잔한 깡패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산항에 내리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부산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이명숙은 64세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야쿠자의 오야붕 부인으로 군림하던 시절의 위험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죠. 남편 다케시가 죽은 후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향의 기쁨도 잠시, 동생 순자에게서 들은 자갈치 시장의 소식은 영숙의 피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장악한 조직 폭력배들이 상인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소식. 평생 물고기를 팔며 정직하게 살아온 동생 순자마저 매달 보호비를 내야 한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떠날 때와는 많이 달라진 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화된 건물도 생겼지만 여전히 활기찬 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리는 그대로였죠. 언니, 순자가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팔을 벌려 달려오는 동생을 보며 영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세월의 풍파로 주름지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생선가게는 시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죠. 비좁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순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언니, 일본에서 고생 많았지? 살 좀 빠졌네. 순자의 말에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과 조직 내 권력 다툼으로 지난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넌 더 말랐네. 장사는 잘 돼? 영숙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물건이 예전만큼 많지 않았고 냉장고도 절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순자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숙은 시장을 둘러보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조폭들의 영향력이 시장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일 좀 쉬었다가 모레부터 여기서 같이 일할게. 옛날처럼. 영숙의 말에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언니. 넌 쉬어야지. 몇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무슨 일을 해? 하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야쿠자의 아내로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이었죠. 자갈치 시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가게에 일찍 나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진 생선의 차가운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이 닿으면 관절이 아팠지만 그런 통증쯤은 참을 수 있었죠. 일본에서 겪은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시장이 가장 분주해질 때쯤 영숙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게마다 긴장감이 돌고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곧이어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 길을 내주었습니다. 저놈들이 바로 그 조폭 새끼들이야. 옆가게 문어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돈을 걷고 있었죠. 위압적인 태도로 상인들을 대하는 모습에 영숙의 눈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순자의 가게 차례가 되자 영숙은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비닐장갑을 낀 채 생선을 짓누르며 말했습니다. 박씨, 이번 달도 잘 됐나? 우리 형님이 보호비 좀 올려달라 하셨는데.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장사가 더 안 됐는데 어떻게 더 내요? 벌써 적자인데.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생선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거운 참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자의 하루 수익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 손이 미끄러졌네.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참돔 파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남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영숙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누구요? 이 가게 주인 언니입니다. 방금 일본에서 왔지요. 영숙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그럼 돈 많이 벌어오셨겠네. 우리한테 한턱 쏘시지.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들은 영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살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야쿠자를 상대해온 여자였으니까요. 다음에 오시면 제대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주시죠.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희죽거리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밤이 깊어도 영숙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불빛이 오사카의 그것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30년 전 24세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야쿠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죠. 다케시와의 첫 만남, 화려한 오사카의 밤,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야쿠자의 늪. 영숙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스티스로 일했지만 곧 다케시의 눈에 들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케시는 잔인한 남자였지만 영숙에게만큼은 다정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영숙은 야쿠자의 세계를 배웠고 어느새 조직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영숙 씨, 괜찮아요? 순자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시장 상인 하나가 저항했다가 가게가 전소되는 일도 있었어. 제발 건드리지 마.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쿠자의 세계는 조폭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철저했습니다. 오히려 영숙은 그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걱정 마,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나무 상자 안에는 다케시가 남긴 유일한 선물, 단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야쿠자의 의식에 사용되는 특별한 칼이었죠. 영숙은 그것을 살펴보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조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강대식이라는 두목이 이끄는 패거리가 자갈치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시장 내 큰 수산업체들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영숙은 시장 한켠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몇몇 남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바로 깡패 두목이야. 강대식이라고. 원래 여기 출신이었는데 일본 갔다 온 후로 세력을 키웠다더라. 영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일본? 혹시 야쿠자와 연결된 자일까? 그렇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강대식은 40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강대식이 갑자기 영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움직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 절대 시선을 피하지 말 것. 강대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낯선 여자의 당당한 시선이 의아했을 테죠. 뭐 볼 거라도 있소? 강대식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 남자를 상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쓸모있게 쓰일 때가 왔다고. 3일 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대식의 부하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왔고 그들의 태도도 더 거칠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고 약점도 어느 정도 알아냈죠. 박 씨, 이번에는 2배로 준비해놨지? 리더격인 남자가 순자의 가게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지만 영숙이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이 뭐요? 영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뭔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시장 보호비라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가죠. 영숙은 봉투를 열어 돈을 꺼냈습니다. 한 달 장사로는 벌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비라고요? 그럼 저한테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 가게 공동 주인이니까요.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숙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줌마, 장난치지 마세요. 그냥 돈이나 내세요. 영숙은 천천히 돈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돈은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게는 앞으로 보호비 같은 건 낼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눈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요?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요? 가장 큰 체구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 위협까지 하시나요? 재밌네요. 영숙의 태어남에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대식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상인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강대식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고 강대식은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우리 돈을 안 내겠다고? 강대식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인상적인 외모의 나이든 여자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시장의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네, 안 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돈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영숙의 담담한 대답에 강대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밌네. 이 나이에 이런 배짱이 있다니. 그런데 말이야, 법 같은 건 여기서 통하지 않아. 내가 바로 이 시장의 법이니까. 영숙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케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같은 말투, 같은 태도. 하지만 다케시는 이 남자보다 훨씬 더 위험했고 더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영숙의 대답에 강대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영숙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 혹시... 강대식이 뭔가를 눈치챈 듯 말을 흐렸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라는 이름이 귀에 익지 않으신가요? 강대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오사카에서 가장 강력한 야쿠자 조직 중 하나였고 다케시가 이끌던 조직이었습니다. 영숙은 강대식의 반응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일본과 연결이 있었습니다. 강대식의 방문 이후 자갈치 시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폭들의 모습이 사라졌고 보호비 징수도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죠. 언니, 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들이 물러났어? 순자가 궁금해했지만 영숙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옛날 일본에서의 인연이라고만 대답했죠. 영숙은 시장 상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각 가게마다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을 듣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상인들도 점차 영숙의 진심을 알아차렸고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 이거 방금 들어온 고등어야. 특별히 2마리 더 얹어줄게. 아이고, 이 김치전 맛있게 구웠으니 한 조각 드세요.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들 마음속 깊이 조폭들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지가 있었지만 혼자서는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이끌어줄 누군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시장이 문을 닫은 저녁 상인 몇몇을 모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영숙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도 있고 인맥도 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상인들이 어떻게? 문어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단단히 쥐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결력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들의 약점도 있고요. 사실 영숙은 강대식의 과거를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인맥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강대식은 과거 야쿠자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일하다 돈을 훔쳐 도망쳐 나온 배신자였습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였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일본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잃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시장 구석구석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피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작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언니, 진짜 싸움이 날까? 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다케시 옆에서 30년을 산 나야. 이 정도 깡패쯤이야. 그 말에 순자는 영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도대체 일본에서 뭘 한 거야? 야쿠자 얘기는 왜 자꾸 하는 거고?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에게도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케시는 야쿠자 보스였어. 오사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를 이끌었지.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로서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단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일본에서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위험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언니가 야쿠자? 아니, 난 조직원은 아니었어. 하지만 다케시의 곁에서 모든 일을 지켜봤고 때로는 그를 도왔지. 그 세계의 규칙과 생존법을 배웠다고 할까? 영숙의 설명에 순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문이었던 언니의 여러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갈치 시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명숙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어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강대식입니다. 우리 좀 만나야겠네요. 내일 오후 4시 영도다리 앞으로 와주시죠. 혼자 오십시오. 통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강대식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하지만 무방비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영도다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와 다케시의 단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입니다. 영도다리에 도착하자 강대식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그의 주변에는 보디가드처럼 보이는 남자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 정확하시네요. 강대식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십 년간 다케시의 옆에서 수많은 협상과 대치를 경험했기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강대식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더니 차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영숙은 경계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정말 연결된 분이셨군요. 강대식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그를 응시했습니다. 강대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요. 다케시 오야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영숙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대식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물러나세요. 이건 제안이자 경고입니다. 강대식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제 동생의 생계이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니까요. 강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쿠자의 아내였다고 해서 여기서도 통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는 경찰이 제대로 작동하니까요. 영숙의 대답에 강대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요? 부산 경찰 중에 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대식은 통화를 받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시장에서 우리 사람들이? 통화를 마친 강대식은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교활한 여우 같으니 나를 유인한 거였군요. 실은 영숙이 강대식과 만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이 합심하여 조폭들의 아지트로 사용되던 창고를 급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숙이 짜놓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강대식을 떼어놓고 그의 부하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작전이었죠. 당신 보호비 챙기던 장부를 찾아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겠죠? 경찰은 정말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영숙의 말에 강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부에는 불법 자금 세탁의 증거부터 협박과 폭력의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강대식이 손을 뻗어 영숙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영숙은 더 빨랐습니다. 재빨리 가방에서 단도를 꺼내 그의 셔츠에 갖다 대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다케시가 남긴 유일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 아시겠죠? 강대식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부는 이미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당신이 나나 시장 상인 누구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모든 자료가 경찰과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영숙은 차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대식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아채며 공격했습니다. 순간적인 몸싸움이 벌어졌고 영숙은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단도로 강대식의 팔을 베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에는 목을 겨냥할 겁니다. 영숙의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영숙이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상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조폭들의 아지트를 급습해 장부와 증거물들을 확보했고 몇몇 조폭들은 상처를 입고 도망쳤습니다. 언니, 팔에 피가. 순자가 영숙의 상처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문어가게 아주머니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곧 보복해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이제 우리 편이 된 경찰도 있고 증거도 확보했으니까요. 사실 영숙은 자갈치 시장 근처 파출소의 젊은 경찰관 하나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부패한 거래에 분노하고 있었고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장부와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었고 상부에 보고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남았고 몇몇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가게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시장 입구마다 감시자를 배치하고 비상 연락망을 점검했습니다. 밤 10시경 마침내 예상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도착했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대식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명숙, 나와봐. 강대식의 고함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수십 명의 상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들도 각자 도구를 무기 삼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대식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물건 돌려주고 무릎 꿇고 사과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상인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자갈치 시장은 당신 같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강대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만. 야, 쳐들어가. 그의 명령에 조폭들이 일제히 상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비명과 고함,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상인들을 지휘했습니다. 야쿠자 세계에서 배운 전술을 활용해 조폭들을 분산시키고 개별적으로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생선 가게의 미끄러운 바닥은 공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좁은 통로는 그들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강대식은 직접 영숙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케시의 단도를 꺼내들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자한테 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영숙이 도발했습니다. 강대식은 분노에 차 공격했지만 그의 동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영숙은 수십 년간 다케시 옆에서 진짜 살인자들을 봐왔습니다. 강대식 같은 삼류 조폭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죠. 교묘하게 공격을 피한 영숙은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단도가 강대식의 어깨를 스쳤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다케시의 여자인가 보자고.
두 사람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장 곳곳에서는 상인들과 조폭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상인들은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결된 힘과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 설득한 젊은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상부를 설득한 것입니다. 대규모 경찰 병력이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강대식, 이제 끝났어. 소리를 듣고 조폭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몇몇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고 강대식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영숙은 단도로 그의 손을 공격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강대식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경찰들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조폭들은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대식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시장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보호비를 내는 상인은 없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 입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많이 치유된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평범한 시장 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등어 판매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어. 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니 손님들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매출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은 평화로워야 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장 파출소의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이명숙 씨. 경찰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승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님. 오늘 고등어가 특별히 좋아요.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대식이 모든 죄를 인정했어요. 추가로 다른 범죄 조직과의 연계까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영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쉽게 자백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야쿠자 관련자라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케시가 죽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의 조직과 연결된 연락망과 인맥. 영숙은 그것을 활용해 강대식의 과거 배신을 일본 쪽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케시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죽어서도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떠난 후 순자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얘기였어?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고?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 인연이 도와준 거야. 이제 그런 세계와는 완전히 작별이지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영숙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에서의 30년과 부산에서의 새로운 시작.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지만 이제 그녀는 어느 곳에서보다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영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케시의 그림자는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일상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다케시의 단도를 꺼내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단도는 춤추듯 회전하며 바다에 빠졌고 작은 물보라만 남겼습니다. 이제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야쿠자 보스의 아내가 아닌 그저 자갈치 시장의 평범한 상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때로는 불의에 맞서야 할 때가 있죠. 이명숙처럼 용기 있게 일어나 맞서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더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비원 양반은 물이나 닦는 게 어울리지. 당장 꺼지세요. 고급 한정식집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이 될 남자의 얼굴 위로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경비원 근무복 차림으로 딸의 상견례에 나타난 아버지를 향해 상대 측 어머니가 물잔을 밀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물벼락을 맞고도 묵묵히 앉아있던 그 남자의 주머니 속에 자기 남편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찬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비원 근무복 가슴팍이 흥건하게 젖어들었죠. 고급 한정식집 개인룸 상견례 자리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물을 쏟은 건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였어요. 펄떡이는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경비원 양반은 물이나 닦는 게 어울리지 상견례 자리에는 안 어울려요.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내는 남자의 옆에서 젊은 여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여자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조용히 여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서진아. 앉아라. 서진이라 불린 여자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년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옆에 앉은 남편에게 고개를 돌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여보, 내가 뭘 했어요. 경비원 집안이라더니 역시나잖아요. 상견례에 근무복을 입고 오다니 상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 역시 팔짱을 낀 채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양복 소매에 달린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리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참, 이 자리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우리 태준이가 아무리 본인이 좋다고 해도 집안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말에 맞은편 젊은 남자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감싸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비원 차림의 남자를 흘끗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버님도 좀 신경 쓰시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년을 만나며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서진이 태준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씨,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태준은 서진의 시선을 피하며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공격에 나섰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집어 남자 앞으로 던지듯 밀었습니다. 여기 얼굴이나 닦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우리 태준이가 부사장 아들인데 경비원 집안하고 사돈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남자는 던져진 냅킨을 조용히 집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딸 서진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분 나쁘시면 죄송한데요. 사실 저도 아들 가진 엄마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시집 올 거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지. 아버지가 경비원이면 딸은 더 고분고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진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묵묵히 모욕을 감내하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경비원의 온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죠. 남자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더니 귀에 갖다 댔어요.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 들어와라. 전화를 끄는 남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중년 여자가 비웃듯 올려다보았지만 남자는 그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서진아, 일어나거라. 이 자리는 여기까지다. 정확히 그 순간 한정식 집 룸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 4명이 일렬로 들어서더니 남자를 향해 동시에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공손하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년 여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경비원 근무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 위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2 글자가 방안을 짓눌렀습니다. 중년 여자 최명자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남편 최판수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진 뒤였죠. 태주는 멍하니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서진이었어요.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그 눈에 혼란과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두에 섰던 검은 정장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성그룹 수석비서실 강비서. 그 이름 석자 위에 찍힌 한성그룹 로고를 본 최판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한성그룹이라면 자신이 몸담은 중견기업의 최대 거래처였거든요. 매출의 40%를 한성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회사, 그 회장이 지금 경비원 근무복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한성그룹이면. 최판수가 더듬거리며 아내를 돌아보았지만 최명자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한중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 근무복은 여전히 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위에 서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중호가 경비원으로 살기 시작한 건 딸 서진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어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한중호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딸이 재벌가의 자녀라는 꼬리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자. 그래서 회사 경영은 수석비서와 이사진에게 맡기고 자신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경비원 행세를 시작했죠. 서진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실력으로 대기업에 입사했고 아버지의 소박한 삶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한중호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 그게 수조 원의 재산보다 값진 거였거든요. 서진이 태준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한중호는 경비원 아버지로서 상견례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위 될 사람과 그 가족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서진아. 한중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아직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설명할 게 많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알아두렴. 한중호의 시선이 최명자를 향했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 여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진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강비서가 한 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진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건 오해야. 서진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남자의 얼굴에서 사랑이 아닌 공포를 읽었어요. 그 눈은 서진이 아니라 서진 아버지의 지위를 보고 있었죠.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최명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재벌 회장이라는 네 글자가 뇌에 꽂히는 순간 최명자의 태도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물잔을 밀어붙이던 그 손으로 한중호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잠시 실수를 했어요. 눈이 있는데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한중호는 팔을 잡은 최명자의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0분 전에 물을 끼얹으며 경비원 양반은 물이나 닦으라던 그 손이었죠. 한중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떼어냈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담담하게. 최판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복주름 따위는 신경도 쓰지 못한 채 허둥지둥 한중호 앞으로 다가왔어요.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리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한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저희가 크게 실례했습니다. 제가 한성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건 아시죠? 부디 넓은 아량으로. 한중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래. 결국 이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거래였어요. 사과가 아니라 사업 걱정이 먼저인 사람. 한중호는 그 한마디에서 이 가족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래 이야기는 제 비서실에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판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비서실에서 따로 연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사업가는 없었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최판수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태준이 다시 한번 서진에게 다가섰습니다. 이번에는 강비서를 피해 옆으로 돌아서 서진의 앞에 섰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진아, 제발. 우리 3년인데. 부모님이 실수한 거지 나는 아니잖아. 서진은 태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이라고 했죠. 맞아요,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태준은 서진의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장인 직업을 말하지 못했고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를 감췄습니다. 서진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태준 씨, 아까 내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도 좀 신경 쓰시지. 그 한마디가 목구멍으로 역류하듯 떠올랐겠죠. 내 아버지가 경비원이어도 물을 맞아도 당신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3년의 대답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어떤 변명도 그 말 앞에서는 무력했거든요. 한중우가 딸의 어깨에 다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최명자와 최판수를 한 번씩 바라보았어요.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제국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이었죠. 강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장님 따님에게 물을 끼얹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최명자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어요. 법률 대리인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개인 룸이 법정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강비서가 꺼낸 서류 봉투 위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국내 5대 로펌 중 하나였어요. 최판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자신의 회사에서 소송이 걸리면 선임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 로펌이 경비원 차림의 남자 뒤에 서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집사람이 실수한 건 맞지만 법까지 갈 일은. 최판수의 항변에 한중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대신 강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욕죄와 폭행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측 부친에게 고의로 물을 끼얹은 건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게 법률 자문 의견이에요.
최명자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물잔을 밀었을 때는 그냥 속이 시원했어요. 경비원 주제에 딸을 데리고 상견례에 나타난 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쾌함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자는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 한중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자식 가진 엄마입니다. 한중우의 눈이 아래를 향했습니다. 무릎 꿇은 최명자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씁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10분 전에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라며 딸을 짓밟던 사람이 지금은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권력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에게 딸을 맡길 뻔했다는 사실이 한중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명자가 무릎을 꿇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경비원 양반, 물이나 닦아라. 고분고분해야 한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 때문이었어요. 한중호가 시선을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어머니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일으키지도 서진에게 사과하지도 못한 채 그저 얼어붙어 있었죠. 젊은이. 한중호의 목소리에 태준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경비원 옷을 입고 온 이유를 알겠나?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중호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이 내 딸의 아버지가 경비원이어도 변함없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그런데 자네는 오늘 답을 줬더군. 태준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중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가슴에 박혔겠죠. 아버님도 좀 신경 쓰시지. 그 말이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태준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강비서가 한중호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가에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한중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비원 근무복의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힌 손수건을 꺼내 젖은 얼굴을 마저 닦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에 방 안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느껴졌죠. 한중호가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렸어요. 강비서, 최판수 부사장이 근무하는 회사와의 거래 현황을 보고해라. 강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종이 위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렀어요. 한성그룹과 최판수 소속 중견기업 사이의 연간 납품 계약 규모는 320억 원이었습니다. 그 회사 전체 매출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최판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던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한중호의 손끝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현실이 뒤늦게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320억 납품 계약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신규 거래처 물색도 병행해. 최판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은 모습이 참담했어요. 커프스링크가 달린 양복 소매가 바닥에 끌리고 있었죠. 10분 전만 해도 지방격을 운운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저희 회사 직원 1200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제발 회사는. 한중호는 무릎 꿇은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직원 1200명. 그 숫자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중호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의 얼굴에 떨어졌던 찬물의 감촉이 그 어떤 숫자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무릎 꿇은 부모님 사이를 비집고 나와 서진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정식 집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매달리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한테 한 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서진은 바닥에 엎드린 태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밝게 웃으며 다가오던 남자.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걸 알고도 괜찮다고 했던 남자.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수치심을 서진은 교제 내내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던 태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태준 씨, 일어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재벌 회장이라서 파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경비원이었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끝내는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죠. 태준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알았을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최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울음에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남편이 회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가 울음의 전부였거든요. 한중호는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강 비서가 한중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한중호가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비원 근무복 차림의 재벌 회장이 딸과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최명자 가족은 바닥에 엎드린 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은 한중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제 비서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각오는 하고 계시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와 한숨이 뒤섞여 허공에 떠돌았어요. 고급 한정식의 향기는 이미 사라지고 공포의 냄새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선 한중호와 서진은 건물 앞에 세워진 검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부녀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지금까지 왜? 한중호는 딸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준비한 대답이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했다. 재벌 딸이 아니라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경비원 월급으로 근근히 살면서도 한 번도 딸에게 내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거든요. 장학금 받을 때 몰래 웃던 아버지, 첫 월급 타서 사들인 패딩을 매일 입고 다니던 아버지, 그 모든 소박한 행복이 거짓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서진은 알아버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오늘 그런 일까지. 한중호가 딸의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경비원 생활을 하며 더 거칠어진 그 손이 딸의 머리카락 위에서 한없이 부드럽게 움직였죠. 미안한 건 내 쪽이다.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게 해서. 차 안에서 부녀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 동안 한정식 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자 가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최판수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여보, 어떡해. 한성그룹 거래가 끊기면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최명자의 물음에 최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20억 원의 거래가 사라지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부사장인 자신이 직접 원인을 제공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판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신음을 흘렸어요. 태주는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빠가 경비원이었을 때 당신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끝내는 거라고 했죠. 그 말은 서진이 재벌 딸이든 경비원 딸이든 태준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물은 왜 끼얹은 거야? 태준의 원망에 최명자가 벌컥 화를 냈어요. 내 때문이라고. 너도 아버님한테 신경 쓰라고 했잖아. 너도 같이 무시했으면서. 모자간의 고성이 한정식 집 게임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판수는 그 사이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마디 내뱉었죠. 조용히 해, 둘 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살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살 길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에게 물을 끼얹고 그 딸을 모욕한 가족에게 어떤 살 길이 있겠어요. 한정식 집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캄캄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자 가족의 앞날처럼 3일이 지났습니다. 최 판수에게 그 3일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상견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대표이사에게 호출을 받았거든요.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납품계약 전면 재검토 통보가 공문으로 날아왔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최 부사장, 한성그룹에서 뭔 일이 있었나? 갑자기 320억 계약을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나? 최 판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한성그룹 회장에게 물을 끼얹고 모욕했다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었죠.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보낸 공문에는 계약 재검토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거래처 임원의 중대한 결례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그 한 줄이 최 판수의 커리어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소문은 불처럼 번졌어요. 부사장이 한성그룹 회장에게 갑질을 했다더라. 경비원인 줄 알고 물을 끼얹었다더라.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빛이었죠. 최 부사장,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네. 잦은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어. 대표이사의 통보에 최 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부사장까지 올라오는데 인생의 절반을 바쳤거든요. 그 모든 게 아내의 물잔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면. 대표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성그룹 비서실에 연락했는데 최 부사장과는 어떤 면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네. 사태가 그 정도야. 최 판수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최명자의 얼굴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은근히 한중우를 무시했으니 남 탓만 할 수도 없었죠. 한편 태준의 상황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태준의 입지도 좁아졌어요. 거래처 미팅에 가면 상대방이 대놓고 물었습니다. 최 과장님 아버님이 한성그룹 회장님한테 그랬다면서요.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3년간 서진의 경비원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추락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러니라는 말로는 부족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최명자가 매일 울었어요.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재벌 회장을 경비원이라고 물 끼얹은 여자. 한때 부사장 사모님이라며 으스대던 최명자를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비원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렇지 누가 재벌인 줄 알았겠어요. 최명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변명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이든 재벌이든 사람에게 물을 끼얹은 건 최명자 자신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 판수는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25년 근속의 부사장이 자진 사퇴서를 내는 날 사무실을 정리하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성그룹과의 거래는 절반으로 줄었고 회사는 그 책임을 최 판수에게 돌렸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았지만 업계에 퍼진 소문 때문에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최명자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사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자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거든요. 백화점 문화센터 모임에서도 암묵적으로 밀려났어요. 최명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곤 했습니다. 경비원한테 물 끼얹은 여자라는 꼬리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최명자가 텅 빈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판수는 서재에 틀어박혀 이력서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태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태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서진을 잃었다는 사실이 태준을 가장 깊게 짓눌렀죠. 3년간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매일 밤 잠을 빼앗았습니다. 서진 씨 번호로 전화 좀 해봐. 한 번만이라도. 태준이 어머니에게 부탁했지만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그리고 전화해봤자 받겠니? 모자가 마주보며 한숨을 내쉬는 풍경이 처량했습니다. 남의 아버지를 무시하던 대가가 이토록 가혹하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앞 경비실에서 한중우는 여느 때처럼 경비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도 한중우는 이 생활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딸이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한중우에게 이 소박한 일상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빠, 밥 먹으러 가자. 서진이 퇴근길에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한중우는 조끼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아빠가 좋아하는 동네 감자탕집 가요. 저번에 사장님이 아빠 안 오시냐고 물어봤거든요. 부녀는 나란히 걸으며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 아닌 작은 감자탕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한중우는 수조원짜리 제국의 주인이었지만 딸과 함께 걷는 이 골목길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길이었습니다. 감자탕집 문을 열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중우는 늘 하던 대로 구석자리에 앉아 2인분을 시켰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한중우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접혔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맺혔다가 번지듯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 안에 담긴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경비원 근무복을 입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딸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죠. 진짜 격이라는 건 겉에 걸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